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40대 중반이었고 저는 30대 후반으로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되었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도 반대 없이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임신을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불임 검사도 해봤는데 저와 남편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은 몸이 좀 어떠니? 임신 준비는 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검사도 받았다며. 네, 어머님. 이번에 저랑 남편 둘 다 불임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검사 잘못 나온 거 아니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죠. 아니, 우리 애는 어릴 적부터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자랐고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는 자주 아프기도 하고 너무 마르기도 했고 좀 자세히 검사 좀 받아보지 그랬어. 네? 어머님, 혹시 저한테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남자들이야 본인이 이상이 있는 거 스스로도 잘 느끼지만 여자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어머님, 검사를 해도 이상 없다고 해요. 저도 건강하고요. 예, 내가 뭐 나쁜 말 했니?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말했지만 시모는 제 얘기를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이런 태도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시험관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이 되고 나서는 아이는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랐고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남편이 딸아이를 원했는데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죠. 정말 귀하고 예뻤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죠. 출산을 한 날 병문안을 오시고서도 막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그래도 뭐 하나 달고 나오면 좋을 것을. 뭐 다음이 있으니까.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고생한 며느리한테 축하한다고 해야지. 그래, 며느리 참 축하한다. 아들이라면 더 축하해서 잔치라도 열어줄 건데 딸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니 잘 키워서 살림에 보태거라. 어머님, 그래도 손녀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우리 아이 보셨어요? 정말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어머님. 그래, 딸이 뭐 예쁘기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뭐 하나 달고 나오면 더 이쁠 텐데 아쉽게 됐네. 어쨌든 축하한다. 시모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들이 아닌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반면 남편은 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주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휴직 중이었던 저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잠시 낮 시간대에 봐주시기도 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남편과도 여러 번 얘기를 한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육아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갑자기 무슨 부탁?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윤솔이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부모 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나 당신이나 바쁘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내가 일을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혹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래, 나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어. 아직 윤솔이도 어리고 엄마 아빠 손도 많이 필요할 때인데 평일에는 일하느라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주말에도 쌓인 피로 때문에 아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너무 어려웠잖아. 나도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 내가 그만두는 게 좋을지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일을 잠시 쉬는 게 어떨까 싶어. 당신은 아이를 케어하고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케어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당신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단지 당신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 나도 사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나중에 되어서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일을 못하니 그 후에도 취업이 가능할까 걱정이네. 맞아.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남편과 여러 번의 대화 끝에 저는 아이를 좀 더 집중해서 케어를 하기로 했고 남편은 이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로 바꾸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고 남편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장이 잦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이전에 비해서 돈은 2배 정도 많이 벌었지만 집에 오는 날이 한 달에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가정만 본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시댁이 끼어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조금씩 크면서 심한 낯가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아이가 낯을 가려서 시모를 피하기 바빴죠. 그때마다 시모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쟤는 아주 그냥 이쁨 받을 줄을 몰라 정말. 저렇게 나만 피해 다니니 내가 이뻐해줄 생각이 눈코만큼도 안 들지. 어머님, 아이들이 지금은 낯을 많이 가릴 때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다 들어서 더 피하죠. 참나. 저 또래 아이들 중에서 나 피하는 애는 저 손녀라는 쟤뿐이다. 아니 다른 애들은 잘만 웃으면서 달라붙는데 쟤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 달라붙지도 않고 쟤 아빠 닮았으면 애교도 만점이었을 텐데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 아기 아빠 안 닮았으면 저 닮았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너는 무슨 말만 하면 확대해서 해석하고 뭔 말을 못하겠다 정말. 그러니까 어머님,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무슨? 안 그래도 손녀라서 마음도 안 갔는데 뭐 안 달라붙으면 지만 손해지 내가 손해야? 시모는 손녀가 태어났던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낯을 가리고 나서부터는 여자애가 애교가 없다면서 막말을 했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댁에 찾아뵈는 걸 줄이겠다고 하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와서 막말을 일삼곤 하셨죠. 예, 너 애비한테 내가 그런 말 했다는 거 말했니? 아주 그냥 뭔 말을 못하겠다 야.
시애미가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어머님, 저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 해도 아이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가 안 돼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얘가 달라붙지 않았다는 말 한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네가 너무 감싸 안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너 그거 애 교육 잘못 시키는 거야. 제 자식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무슨 말? 난 기분 나쁜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그러니?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어쨌든 애비가 우리 집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내가 와야지 어쩌겠어. 시모는 남편이 없을 때면 저희 집으로 종종 오셨습니다. 오시고서는 속을 긁어대는 소리도 하셨죠. 매번 오시는 어머님께 저도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니 점점 오시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근거리에 사시는 것도 아니라서 오시기도 힘드셨을 거고 저도 점점 줄어드니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키도 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아이였어요. 칭얼거리는 것도 거의 없었고 밤에도 쭉 통잠을 잤습니다. 100일 이후로는 거의 저녁잠을 쭉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보다 효녀였던 우리 아이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언어였습니다. 아이는 5살이 될 때까지도 말이 트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저랑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5살이 되면서 바로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았을 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혹시 우리 윤솔이 어린이집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아이가 집에서도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지만 아직 말이 안 트여서 너무 걱정이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랑 생활하면 말이 트일까 싶어서 보낸 건데 괜찮나요? 아, 저희도 윤솔이 정말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랑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서도 잘 지내고 트러블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양보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이도 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도 처음에는 윤솔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고요. 저희도 윤솔이가 말을 정말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아, 그렇군요. 집에서도 크게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말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안 되니 무언가 표출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네, 어머님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원에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저희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고서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 남편도 어릴 적에 5살 때 말이 트였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5살이 지나면서 아이가 말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언어 지연이 심한 상태였죠.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 다른 발달 상태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청각도 모두 정상이었죠. 저는 혹여나 나이 탓이 아닐까 정말 많은 자책을 했어요.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윤솔이 임신했을 때 뭔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윤소리가 언어 발달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안 보고 나만 보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윤소리가 마음이 정말 답답한데 말을 못하는 거면 어떻게 하지, 여보? 여보, 걱정하지 마. 윤솔이 나랑 눈도 잘 마주치고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말은 안 하더라도 다 표현해.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던지 윤솔이는 다 알아듣고 있어. 이건 윤솔이가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 윤솔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니, 윤솔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는 괜찮아. 우리 윤솔이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어. 그러니 당신도 윤솔이 믿어줘. 정말 말을 할 날이 올까? 난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검사도 다 받아봤잖아. 구강구조상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성력도 정상이고 다른 인지도 다 괜찮다고 하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 저를 다독여주는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정말 딸아이를 믿으면서 기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 역시 5살이 되어서 말이 트였기 때문에 윤소리에게도 조금 늦은 타이밍에 말문이 열릴 거라 생각이 들었죠. 아이의 언어 지연이 판명되면서 저는 아이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접하면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직장을 이직해서 딸과 함께 할 시간을 좀 더 만들었습니다. 이전보다 월급은 줄었어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노력과는 반대로 아이의 언어는 7살이 되어서까지도 트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단어만 이야기를 했을 뿐 또래 아이들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말하는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시몬은 아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은 아이가 7살 되던 해 설이었습니다. 윤설아, 엄마는 명절 음식 챙겨야 해서 윤설이 옆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대신 할머니랑 아빠,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돼. 어머님, 윤설이 잠시 봐주세요. 명절 음식 정리 좀 할게요. 알겠다. 근데 윤솔이는 아직도 말 못하는 거냐? 아니, 7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못하면 어째? 이제 곧 할 거예요.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단어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누가 7살인데 단어만 얘기를 한다니? 어른처럼 술술 이야기할 수 있어야 7살이지. 아휴, 내가 참 답답하다. 시몬은 아이를 곁에 두고서도 툴툴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아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잠시 둘러보니 아이는 조용히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고 밥을 차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울리는 고함 소리에 놀라 나가게 되었죠. 아이고, 이게 뭐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얘가 숭늉을 엎질렀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이제는 앞까지 안 보이는 거냐? 아유, 어머님, 숭늉은 다시 떠오면 되잖아요. 진정 좀 하세요. 넌 저런 애를 낳고도 밥이 넘어가냐? 시모는 저를 향해 밥그릇을 던졌습니다. 시모의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부여잡고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시모의 무례한 행동은 모든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저와 시모를 쳐다보고 있던 와중에 그때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자꾸 아빠 발목 잡는다고 해? 윤솔아, 너 지금 말하는 거니? 아니, 얘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얘, 너 지금 말할 줄 아는 거니? 알면서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내가 왜 쓸데없는 아이야? 뭐? 할머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 할머니, 아까도 그랬잖아. 쓸모없는 거 낳아서 아비만 고생한다고. 나 때문에 아빠 고생한다고 한 거 아니야? 딸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아이가 말이 튀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시모가 아이에게 무슨 말까지 한 것일까 싶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딸은 저와 남편이 없는 사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계속 그랬잖아. 아빠 발목 잡을래라고 했잖아. 거기다가 엄마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거라고도 했잖아. 얘는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다.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어머님, 아이한테 무슨 소리까지 하신 거예요? 소리는 무슨 소리? 나 윤소리한테 별말 한 거 없다. 그냥 말 못하니 아비가 계속 고생해야 하니까 안쓰러워서 한 말이다. 그럼 안쓰러워서 발목을 잡는다더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세요? 뭐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는 거니?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향해 분노의 말을 쏟아 부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말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한 말 가지고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 어머님,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쓸모가 없다니요. 뭐 내가 못할 말 했니? 말 못하는 벙어리 때문에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애는 어떻게 여우같이 말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지금도 보세요. 아이가 한 말을 어떻게 여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너 오버하지 말아라.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도 말 꺼내본 적도 없다. 적당히 하세요. 그런 말 꺼내본 적이 없다니요? 제가 들은 건 무슨 환청입니까? 멍멍이 나셨으면 곱게나 나시지. 어린아이한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껏 엄마는 내 딸한테 이따위 말만 했던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라고 해서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권리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태도에 분노를 하고 밥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화가 난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말이 트여서 정말 어른처럼 저희와 얘기를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에 상담을 받아보니 아이의 성향상 언어가 조금 늦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소리가 특이 케이스긴 했어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오로지 언어가 지연된 상황이라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윤소리 행동 특징을 보게 되면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어에 작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이 트였다고 해서 그냥 두기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말이 트이는 경우도 있나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트이기도 하죠. 윤솔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아이가 할머니에 대해서는 유독 적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랑 잘 얘기를 나누시고 심리 상담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본 결과 아이의 성향이 워낙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라 말을 하는 것이 또래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권해 주셨죠.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얘기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어린 나이라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라 다 기억을 하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시댁과의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시댁과 더 연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특히 윤소리는 더더욱 안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가족이라서 더 냉정하게 대하지 못했어.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윤소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 당신은 시댁 식구들이랑 교류해도 난 상관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나랑 윤소리는 그 관계에서 빼줘. 그래, 당신 뜻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날 사건 이후로 다시는 시댁 식구들, 특히 시모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더 이상 저와 윤소리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집으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얘, 너 정말 뭐하는 짓이니? 장애야 키우더니 정신머리도 장애가 생긴 거냐?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댁과 연을 끊는다는 말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늦게까지 시집 못 간 노처녀 걷어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아이 장애야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연을 끊게 하셨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참나, 내가 뭘 했다고? 오히려 너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그러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네야말로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적반하장률 유분수지. 어디다 대고 배은망덕을 노네? 그래, 네가 이러니 애가 말을 못하겠지. 솔직히 7살까지 말을 못하는 장애아이를 나처럼 손녀라고 품어주는 할머니가 있을 것 같니? 세상 천지에 찾아봐라. 나처럼 잘하는 할머니 있는가? 당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거동도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곧 있으면 당신 치매 오거나 거동도 힘들거나 그럴 텐데 그때도 당신 그 말 똑바로 할 수 있나 보겠어. 당신 주변에 누구 하나 돌봐줄 것 같아? 이렇게 남 무시하면서 산 사람인데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혼자서 잘 살아봐. 근데 혼자서 이런 건 또 겁나서 이렇게 연 끊는 거 무서워서 불이 났게 달려온 거 아니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을 거면 찾아오지 마.
이봐. 장애야 키우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네. 당신이라고? 아주 미쳤구먼. 미쳤다고? 정신감정 당신이나 받아봐. 그 아까운 아들이 당신이랑 한시도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저는 시모의 말에 분노하여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시모는 저의 말에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바로는 돌아가서 바로 몸져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네방네 며느리가 아들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았다며 장애아를 키우더니 정신줄을 놓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횡포가 드러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시모의 집 근처도 가지 않았죠. 아이는 그 후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모두 시모를 찾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시모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미안해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에게 어떤 말까지 들어온 거야. 이번에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윤소리는 어머니한테 정말 상처가 클 것 같아. 이 지경까지 아무런 일도 안 했던 내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일도 아니고 나도 윤소리가 얘기하는 거에 많이 놀랐어. 어머님이 윤소리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 나도 윤소리 지키지 못했으니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찾아오더라도 절대 연락 받아주지 마. 난 평생 당신과 윤소리 어머니께 안 보여주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제 며느리며 손녀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교류는 없을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전보다 마음이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진작에 시모와 연을 끊었으면 좋았을 걸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시모에게서 계속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음식들이며 아이 선물이며 보내오기 시작하셨죠. 다시 반송을 했지만 주기적으로 오는 물건들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시모에게서 전화도 왔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윤솔이 우리 손녀 정말 너무 보고 싶구나.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되겠니? 윤솔이요? 윤솔이가 어떻게 당신 손녀예요? 당신한텐 며느리도 손녀도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 우리 아들, 딸인데 어떻게 손녀가 없니? 윤솔이 아빠 얘기 안 들으셨어요? 앞으로 손녀고 며느리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며느리랑 손녀는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런 말 할미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장애가 있으면 고생하는 게 누구니? 돈 버는 게 제일 고생이지. 나는 우리 아들 엄마고 내 아들 고생하는 게 싫으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니. 애초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좋았겠지만 7살이 될 때까지 말도 못한다는데 그게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정말 달라지신 게 하나도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쓸모없는 애라든가 아빠 발목 잡을 애라고는 안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 들으면서 잘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지금까지도 말 안 트였으면 장애 확정인데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속상해서 한 말을 네가 너무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역시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울분 토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녀랑 며느리는 당신한테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함께 만나는 것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 말 전해드리려고 전화 받은 거고요. 시모는 계속해서 잘못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정작 시모의 말 안에는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일 뿐이며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시모의 말에 저희는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갈 생각이 더 없어졌죠. 지금은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종종 시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 듯 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간혹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늦은 나이에 낳은 우리 딸아이를 더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하신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래도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녀중 장녀인 30대 직장인입니다. 가족들과는 어릴 적부터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은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난 후로 기촌을 하셨고 지금까지 10여 년간 농사를 짓고 계시답니다. 지역에선 신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입소문이 났고 농사도 잘 되어서 이제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날 당시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연애를 할 당시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연애를 할 때 데이트는 가게에서 했고 저 역시 남편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에서는 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소연이 없으면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가나 모르겠다. 준혁이가 좀 부족해도 소연이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네. 어머님 감사해요. 저는 준혁 씨가 잘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게 꾸려나가면서 추억도 쌓고 좋아요. 에휴, 착한 소연이 덕분에 우리 준혁이가 잘 될 것 같구나. 정말 고마워. 그동안 준혁이 혼자 가게 운영하느라 힘들기도 했는데 많이 도와준다며? 그냥 쉬는 날 잠깐씩 도와주는 거예요. 준혁 씨도 열심히 하니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어머님. 저는 정말 열심히 남편의 사업을 서포트했고 좋은 기회로 남편의 사업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남편이 자수성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전에는 좋아하셨던 시댁 식구들도 점점 저를 부족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쉬는 날 일을 도와주러 오면 그만해도 괜찮다며 말리기 바빴는데 일이 잘 되자 제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남편에게 매달려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예, 저기 좀 정리해라. 눈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 정리를 해야지. 바쁜 준혁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겠니? 아, 네, 어머니. 저 아까부터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바빠서 못 치운 거예요. 에휴, 도와주러 왔으면 도움이 돼야지. 무슨 굼벵이 마냥 이렇게 굼떠? 엄마, 그만해. 소연이 나 도와주러 왔잖아. 요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드실까? 아이고, 준혁아. 이제 쟤 그만 오라고 해라.
옆에서 이렇게 네 사업장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 이제 그만 오라고 좀 해. 아, 무슨 오해해? 연애하고 있는데 오해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너넨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면 다 결혼한 줄 안다니까. 그러니 앞으로 생각해서라도 그만 오라고 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소윤이랑 결혼할 거야. 얘가 정말? 네 수준이 있지. 무슨 쟤랑 결혼한다는 거니? 엄마, 그런 말 할 거면 가게 오지 말고 그만 가. 소윤이 들어오. 저희는 10년의 연애를 했어요. 사업을 운영하던 순간부터 잘된 이후까지 저는 쉬는 날이면 남편의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종업원을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일이 끝나면 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낮에 급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면 가서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남편이 성공을 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마음을 믿고 시댁 식구들이 나를 탐탁치 않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윤아, 나는 결혼을 해도 너랑 할 거야. 그리고 평생을 산다면 너랑 살 거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마. 너만 내 곁에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준혁 씨, 난 준혁 씨가 잘 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렇지만 준혁 씨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 너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한다고 이미 얘기했어.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하는 거잖아. 나만 믿고 결혼하자. 준혁 씨, 고마워.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결혼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저를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과의 헤어짐을 크게 고민했지만 남편은 주변의 생각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자신은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에 저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신혼 때는 남편도 정말 바쁘지만 저에게 잘해주었고 저 역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저와 보내는 시간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그 이면에는 제 노력도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는 초창기 때부터 저는 SNS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저곳 홍보도 하고 글도 꾸준히 남기면서 사람들이 제가 운영하는 SNS를 좋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SNS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기 시작하면서 가게는 잘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나 가게에는 저의 정성이 들어간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게가 잘 될수록 남편은 바빴고 가끔씩 방문하는 시댁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바꾸셨어요? 어머, TV도 바꾸셨네요? 아, 그래. 이번에 가전들 싹 다 바꿨다. 준혁이가 이번에 다 바꿔줬지. 역시 애가 세심하니까 이런 것도 다 바꿔주고 이래서 큰아들밖에 없다고 하나보다. 아, 그렇구나. 준혁 씨가 저한테는 별말 안 해서 몰랐어요. 예,
너한테 얘기할 게 뭐 있니? 어차피 준혁이 돈으로 바꾸는 건데 네가 여기에 뭐 한 푼이라도 보태준 것도 아니고 뭘 말하라는 거야? 에이, 그래도 어머님, 이런 건 말해줘야죠. 제가 친정집 가전들 다 바꿔주고 말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가 번 돈이 있어서 친정 가전들을 다 바꿔줘? 거기는 준혁이 돈이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여기 집은 너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시댁에는 갈 때마다 고급스럽고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외식을 한번 할 때도 항상 고급 음식들로 먹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 생각이 났지만 사실 남편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대신 내가 잘 챙기면 되겠지 생각을 했었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명절 때도 바빴습니다. 시댁에 그래서 저 혼자 가서 명절을 보내고 친정에도 혼자 가야 하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행사든지 남편은 바쁘다는 이야기로 참석을 하지 않았죠.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친정 식구들은 이런 남편의 상황을 모두 이해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남편이 바쁘다고 못 왔어. 에이구, 그러니? 그래, 가게 운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들겠지.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 그럼. 우리도 사업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평생 가족인데 이럴 때 안 봤다고 서운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뭐. 괜찮으니까 장서방도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주렴. 괜히 우리에게 꺼내면 신경 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미안하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해. 엄마랑 아빠는 좀 서운하지 않아? 그래도 사이인데 행사도 제대로 참석 안 하고 얼굴 안 본 지도 꽤 됐잖아. 에휴, 어쩔 수 없지. 장서방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그래도 열심히 일하니까 가게도 잘 되고 얼마나 좋니? 조금 서운해도 참다 보면 좋은 날 오니까 너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는 거기다가 이렇게 시골에 사니? 시간 내서 한 번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니? 그래, 소연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니. 아직 젊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빨리 기반 잡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앞으로 얼굴 볼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서운할 필요 하나도 없다. 친정 식구들은 남편이 어떠한 행사가 있어도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것을 보고 서운할 만했지만 결혼 내내 서운하다는 내색은커녕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고 힘들겠다며 편을 들어주기 바빴어요. 그런 친정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와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마음이 씁쓸했죠. 심지어 친정에서는 남편이 너무 힘들겠다며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직접 구입을 해서 제 손에 들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에 좋다는 비싼 음식들도 주기적으로 집에 보내주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 아빠가 당신 고생한다면서 보내온 영양제야. 이거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침에 나갈 때 꼭 챙겨 먹고 나가요. 아, 그래? 아, 무슨 이런 걸 또.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해. 집에 영양제도 많은데 굳이 왜 보내셨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건데 연락이라도 한번 해요. 알았어. 다음에 해. 오늘은 좀 피곤하네. 다음에 시간 될 때 전화할게.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는커녕
고맙다는 말을 전달해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음날부터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비싼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꼴을 보고 정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저와 친정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가게와 시댁 식구들밖에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바쁜 시기에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가게도 내팽개치고 달려갈 정도였죠. 그때마다 가게를 대신 봐야 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당신 오늘 일 끝나고 별일 없지? 별일 없지. 왜? 아, 엄마가 몸이 안 좋대.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추고 와야 될 것 같아. 나 대신 가게 좀 보고 마감 좀 해줘. 여보, 나 며칠 동안 야근하고 어제는 밤새워서 일 마쳤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냥 어머님 병원 갔다 오고 마감은 당신이 와서 하면 안 돼? 아, 엄마 병원도 갔다 오고 어떻게 가게까지 가? 당신이 할 수도 있잖아. 이것도 못 도와줘? 여보, 나 주말에 당신 가게에서 내내 일하고 바로 출근했어.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어. 아, 그럼 엄마 아프다는데 그냥 놔둬? 당신 정말 정없다.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머님 챙겨드리고 오면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 아, 알았어. 일단 엄마 병원부터 갔다 오고 상황 보면서 갈게. 알았지? 남편은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연락이 오는 날이면 가게 일을 뒤로 하고 어머님을 보러 가기 바빴어요. 그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는 지극정성인 아들이었죠. 더군다나 남편은 가게가 잘 된 것이 어머님의 정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가게를 오픈한 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가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다며 남편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새벽 기도를 하는 엄마의 정성에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남편은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고 어머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감격하는 일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엄마 아니었으면 제 가게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 우리 아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그냥 아침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빈 것밖에 없지 뭐. 아무쪼록 이렇게 아들이 잘 되고 나니 이 엄마 마음은 아무 걱정도 없이 편안하다. 그리고 내 기도만큼이나 우리 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늘이 감동한 거지.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으로 전하였고 그런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매 식사 자리의 마무리였어요. 항상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실 가게가 잘 되지 않자 가게 콘셉트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해보는 건 어떠냐며 제안을 했던 것도 가게 내부 인테리어를 구상했던 것도 SNS 홍보를 했던 것도 모두 저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일을 하면서도 틈내서 항상 홍보글을 작성하고 이벤트를 열고 가게 일을 도와주었지만 저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쩐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고마워? 어? 갑자기 뭐가 고마워? 아니, 당신 가게 인테리어며 홍보며 가게 메뉴며 다 내가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잖아. 아니, 그게 왜 고마워?
그냥 당신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한 거 아니었어? 거기다가 그게 가게가 잘 됐는데 무슨 보탬이 되었다고 고마워해야 하지? 아니, 뭐야? 진심이야? 당신 좀 말을 이상하게 한다. 솔직히 인테리어 바꾼다면서 돈도 더 들어가고 가게 메뉴도 원래 있던 거 바꾸면서 고생하고 홍보는 솔직히 그렇게 해도 별 효과도 없었잖아. 근데 가게가 잘 되는데 뭐가 도움이 되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당신 인테리어 바꾸고 손님들이 포토존이라며 사진 매번 찍어간다면서 좋아했잖아. SNS로 홍보 열심히 하니까 그거 보고 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었어? 맞아. 맞긴 한데 그게 가게가 지금까지 크는데 도움이 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한테 고마워할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네?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가게 잘 되는데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거기다가 요즘 누가 SNS 보고 맛집을 찾아? 그냥 물어 알아서 오는 거지.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간 제 일을 하면서도 틈내서 남편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때 이후로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남편은 그 모든 것이 시모 시댁 식구들의 노력이라 볼 게 뻔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지나갈 즈음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제 동생의 결혼 소식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우리 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다다음 주인데 이번에는 가게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 말고 꼭 참석해. 그래도 가족 결혼식인데 참석해야지. 다다음 주? 그때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무슨 어떻게 가게 접고 가라는 거야? 그날이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런 말을 해? 그럼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왜 참석을 못해? 아니, 그날 하루 가 계시면 손님들도 싫어하고 가게도 잘 안 찾는다고. 거기다가 그날 매출이 평일 4배는 더 되는데 어떻게 쉬워? 그래서 결혼식 참석을 못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은 참석해야지. 당신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셔도 가게 때문에 못 가겠다고 얘기하겠다. 아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솔직히 처제가 나 참석하는 걸 기대하겠어? 언닌 당신이 참석하는 걸 원하지. 그냥 바빠서 못 왔다고 해. 저희는 그 후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동생 결혼식 날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면서 동생에게 가져다 주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형부로서 축의금 두둑히 주려고 하나보다 생각을 하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마트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마트 상품권이잖아? 이걸 왜? 아, 결혼하면 장 볼 일도 많을 거 아니야. 축의금 대신 넣었어. 처제도 좋아할걸? 뭐? 축의금 대신에 이마트 상품권을 넣었다고? 당신 진짜 도라이야? 뭐, 도라이? 당신 이게 얼마인 줄 알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무려 10만원짜리 3장이라고. 두 사람이 장 보는데 30만원까지 장 볼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30만원이나 장 보면 이게 진정한 필요 있는 물건이지 뭐가 문제인데? 세상 천지에 축의금을 상품권으로 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네.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결혼식 참석도 안 하고 거기다가 축의금으로 상품권을 준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우리 집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했어. 내가 뭘 무시했다는 거야? 가장 실용적인 물건 주는 건데. 처제 사는 곳 바로 옆에 이마트 있잖아. 그러니 거기 상품권 주면 내가 얼마나 처제를 생각했다는 거겠어? 이따위 상품권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지고 가! 저는 남편 얼굴에 상품권을 뿌리고 그대로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상품권을 얼굴에 뿌려갔다는 것에 화가 나 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죠. 남편과의 관계는 그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6개월 후 시동생은 갑자기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예비 동서를 보게 된 날, 저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있던 정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우리 동생이 결혼을 드디어 하는구나. 언제 하는가 나는 정말 기다렸는데. 이렇게 좋은 날 내가 선물 줘야지. 아유, 무슨 선물? 아이고, 또 장남이라고 동생 결혼 선물 준비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게 있지. 바로 전세금 내가 바로 쏜다. 뭐? 전세금? 와, 뭐야 형? 진짜 전세금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전세금 바로 쏜다. 계약하고 계약금 받을 계좌 보내줘. 만변하기 전에 얼른 보내주지. 재수씨, 내가 재수씨 편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나, 역시 장남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위해서 전세금까지 해주다니. 정말 엄마는 너무 감동이다. 형, 진짜 형 너무 멋있다. 나 진짜 잘 살게. 형 덕분에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뭘 이 정도 가지고. 좀 더 있으면 집 한 채 딱 해주는 건데. 전세금만 해준다니 뭐 아쉽지. 어머님은 감동을 받아서 우시고 시동생은 형밖에 없다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의기양양하게 시동생에게 전세금을 보내주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해도 진짜 너무한다. 내 동생 때는 결혼한다고 마트 상품권 줘놓고서는 당신 동생 결혼한다고 하니까 전세금 3억이나 지원해준다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뭐가 뭐 하자는 거야? 동생이 결혼 안 했는데 형으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나? 뭐? 형으로서? 지금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나 있는 거야? 왜 이런 말을 내가 못하지? 내가 번 돈으로 내 동생한테 주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당신 진짜 그 가게 잘 된 게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게 일해도 나한테 월급은커녕 아르바이트비도 안 챙겨줬잖아. 가족끼리 무슨 아르바이트비야? 거기다가 가게 잘 되니까 당신도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거잖아. 그리고 가게 잘 된 거? 나 때문 아니지. 엄마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잘 되는 거잖아. 내가 무슨 나 때문이라고 한 적 있어? 그게 왜? 됐고, 당신 전세금 당신 동생한테도 했으니 나도 우리 동생한테 좀 지원 좀 해줄게. 당신 말대로 당신 돈으로 당신 동생 챙겼으니까 내 동생 내가 챙길 테니 딴 말 하지 마. 에? 그게 뭔 말이야? 당신이랑 나랑 월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 돈을 맘대로 써? 당신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안 되지. 너네 집하고는 급이 다르지. 난 그 정도의 급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농사 짓는 처거에 코딱지만한 월급 받는 아내까지 다 감수하고 살고 있는 건데, 억울하면 네가 나처럼 벌던가. 남편의 말에 저는 있던 정도 다 떨어졌죠.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돈만 밝히는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을 했죠. 아이가 없었던 상황이라 저희는 합의하에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서류가 모두 마무리된 후 양가 부모님께 알리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혼 소식에 매우 놀라셨지만 이내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혼을 하고 얼마 뒤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다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아, 다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농사도 짓고 관리도 하다 보니까 좀 버거워서 조금 이르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 상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갑자기 부동산? 엄마 아빠한테 부동산이 있었어? 전혀 몰랐는데. 여러 곳이 있긴 한데, 이걸 너희들이 같이 나눠서 가지면 어떨까 싶다. 둘이 더 가지겠다고 싸운다면 나눠줄 생각은 없고. 뭐 상속이면 엄마 아빠 뜻대로 하는 거지만 갑자기 웬 부동산이라는 거야? 엄마 아빠 사업 정리 다 하시고 여기 내려오신 거 아니었어요? 사실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 그냥 전문 경영인을 두고 맡겼을 뿐이고, 우리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정리를 다 하긴 했는데, 부동산이며 이런 건 바로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 너희들도 있고. 그래. 아무튼 이래저래 큰애도 이혼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모이라고 했다. 소연아, 지금까지 우리가 별말은 안 했지만 상서방이 우리 집 무시했던 거, 아니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무시했던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다 알려야 하나 싶었는데 굳이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니라서 말은 안 했던 거고, 어쨌든 이혼을 했다고 하니 이제는 너에게 넘겨줘야 할 것 같구나. 부모님은 이제 농사에 전념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사 자리에 있는 사업도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똑같이 부동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제가 받은 부동산 리스트를 보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전세로 들어간 집 건물이 바로 부모님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때 동서만 만나서 시동생을 보지 못했는데 결혼식 날 시동생 옆에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이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죠. 저는 아무래도 껄끄러운 사이였기 때문에 시동생에게 계약 연장은 하지 않겠다며 내가 입주를 할 것이니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 왔었죠. 오랜만이네. 소식 들었어. 동생 사는 곳 건물주가 당신이라고? 들어보니 당신이 입주할 거라고 이번에 나가달라고 했다며? 나 때문이야? 그래, 당신이랑도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나?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사이도 아닌데 그 가족을 내 건물에 두는 건 이상하지. 당신 혹시 나랑 재결합 생각하고 있어? 뭐? 내가 미쳤니? 아니 그게 아니면
갑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 건물을 사들이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다가 동생한테 억지로 나가라고 한 다음 나한테 연락 오게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뭔 자신감이야?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거울은 보고 다니는 거지? 당신이랑은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입 밖으로라도 그런 말 내뱉지 마. 불쾌하니까. 남편은 자신이랑 재결합을 하고 싶어서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죠.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니 부모님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에 연락을 바로 하시더니 무언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어디에 연락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장서방 사업하는 거 지원해주고 있었다. 장서방은 잘 몰랐겠지만 너랑 결혼할 쯤 좀 힘들었잖니. 그래서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있었지. 벌써 몇 년째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너랑 이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따위 전화를 했다고 하니 이제는 지원을 끊어야 할 것 같구나. 뭐? 아빠 그럼 남편이 어디서 지원받고 있다고 한 게 아빠였어? 남편 말로는 자기가 엄청 콘택트해서 지원받은 거라고 하던데. 콘택트는 무슨? 그냥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알아보고 지원을 해준 거지. 그럼 남편 가게도 결국 남편 노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던 거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자신의 가게가 본인과 시댁 식구들 덕분이라고 말했던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이번 남편이 전화를 해온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하시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횡포를 모두 밝히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분노하셨고, 모든 지원을 바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이미 제가 가게 경영에 손을 뗀 이후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지원도 중단이 되며 사업은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도중에 남편은 제가 가게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처가댁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는지 계속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네 덕분에 가게가 잘 되었던 건데 미안하다. 다시 돌아와 주라. 누구세요? 아니, 엄마가 아침 내내 기도해서 잘 된다고 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그렇게 내가 했던 것도 알아달라고 할 때는 뻔뻔하게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돌아와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미안해. 나 이제야 다 알았어. 나 잘 되게 하려고 너랑 처갓집에서 지원해 준 거. 미안해, 이제 알아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알았다고? 아니, 그전부터 당신은 알았어. 그런데 무시했던 거지. 급이나 나누면서 우리 집은 당신 집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급이 아래인 집에서 지원해줬는데 그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나 보지? 얼굴에 철면피라도 깐 거야, 뭐야? 소연아, 너 그렇게 독한 말 하는 애 아니잖아. 내가? 내가 독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 독한 게 뭔지 모르는가 보다, 준혁 씨. 독한 건 준혁 씨랑 준혁 씨 가족들이지. 고생고생해 가면서 도와줘도 외면하고 무시했던 당신네들이 독한 거라고 알아? 뻔뻔하게 연락하지 말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게 한번 살려봐. 소연아, 어떻게 내가 가게를 살리니? 지원도 모두 끊기고 거기다가 사람들도 이제는 가게 잘 찾아오지도 않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왜? 당신한테 도움받아 본 적 없는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아, 전세금 받았던 시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 기회 다 날려버린 건 당신이야. 내가 당신 곁에 끝까지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잘나서도 아니라고. 그렇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뭐 어쩌겠어? 당신 덕분에 내가 그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게 되었네.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마워. 그럼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남편은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리자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편의 연락을 차단하고 다시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저에게 자꾸만 연락이 오는 바람에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자부하던 가게는 결국 저와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지도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가족들 사이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은 누구보다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생각해주는 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행복할 날이 오겠죠.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다시 자유를 찾게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나름 결혼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결혼 생활의 실체를 알고 나니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첫 직장 회사 동기였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아빠가 혼자 양육을 하셨어요. 친인척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도움을 받고 저를 키우기도 어려웠고 남자인 아빠가 여자인 저를 케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는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고 소중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를 봤을 때에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외동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주변에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죠. 남편은 저와 반대로 시부모님과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수월하진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결혼을 할 때 저를 안쓰러워하고 반겨하셨죠. 안녕하세요. 지호 씨랑 만나고 있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나는 지호 엄마예요. 지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여자가 그쪽이군요. 지호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집이 외아들이라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는 아들이라고 감싸돌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얘네 누나들도 드센 편도 아니고. 맞아. 나는 그냥 막내라서 그런 거지.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은. 그리고 아버지만 계시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혹시라도 신경 많이 쓸까 봐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말해주려고. 우리는 그런 것도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에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하니 말은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호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날짜는 두 사람이 편한 날짜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집은 지호가 사는 곳으로 그대로 들어와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해도 괜찮은데 사돈댁은 어떠실지 모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댁에서는 오히려 쿨하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식을 치르자며 예물이나 예단도 모두 생략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의 누나들이 시집을 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혼이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편하게 해주셔서 시집 잘 가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결혼이 끝나고 첫 명절날 시모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엄마는 이제 좋겠네. 외동딸 그 많은 재산 물려받는다며. 그러면 다 지호 거 아니야? 그럼 엄마도 호강할 테고. 예, 무슨 내가 호강하니? 지호가 편하게 사는 거지 뭐.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올케 아버지 사업 크게 하시더라. 결혼식에 오신 분들이 다 놀라더라고. 어떻게 저 사장님 자녀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냐면서 다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좀 알게 되었어. 아니에요. 그냥 작게 사업하시는 건데. 에이, 그게 어떻게 작게 사업하는 거야?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은 지역 유지라고 다 아시던데? 우리 지호 벅 터졌네, 정말. 에이, 누나는 무슨? 아직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뿐인 딸한테 재산은 오겠지? 그때 당시 나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친정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니 정말 당황스러웠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형님이랑 어머님 하시는 얘기 듣고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아신 거지? 에이,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식 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자세한 건 잘 모를 거야. 결혼해서 첫 명절이라 누나가 분위기 좀 풀어주려고 농담한 거지 뭐. 그러신 거겠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집 재산 별로 없어. 그리고 있어도 아빠가 다 쓰시고 가실 거야. 그러시라고 했고. 알겠어. 누가 뭐래? 아버님 다 쓰시고 가셔야지. 나도 별 생각 없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나 신경이 쓰였어요. 그동안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결혼에 신중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식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저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서 남편 말대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도 친정 아빠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마치 지나가는 듯 쓱 흘리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사돈 어른은 잘 지내시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시겠다. 그렇겠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올케가 잘 챙겨야 되겠네. 네,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아니, 근데 딸도 시집갔고, 그러니 새장가 드시려고 연애하시는 거 아니셔? 아유,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한데? 네? 어떤 게 복잡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산도 새엄마랑 나눠야 되고, 새엄마가 혹시라도 아이라도 낳게 되면 또 그걸 나눠야 되고 복잡하지. 그건 아빠가 결정하시는 거라서
제가 할 말은 없죠. 예. 그래도 그런 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새엄마 모시기 싫다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아, 그래도 아빠가 외롭고 새로운 분 만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휴, 얘가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네. 그런 사람들은 다 아빠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지. 아빠는 외로우시니까 홀딱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 아빠가 그런 분은 안 만나실 거라 생각해요. 아니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재산 다 우리 며느리가 받으면 참 좋겠네. 항상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면 아빠의 안부를 묻는 척 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 시모와 시누이의 이야기에 황당함을 느꼈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어차피 아빠의 재산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아직 아빠도 젊으시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소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럭저럭 결혼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죠. 평생을 고생만 하시던 아빠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암 말기라는 사실이었어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전이가 이곳저곳 많이 되어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이미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부분도 있어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의 소식을 듣고 나서 시댁에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뭔가 기대를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사돈어른은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네, 수술하면서 어느 정도 떼어나긴 했는데 이미 여러 곳에 전이가 되고 상황도 좋지 않아서요. 우선 항암을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니?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사업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 아마 일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아지신다고 해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시기는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에휴, 그렇구나. 아버지 곁에서 잘 챙겨드려야 되겠네. 아휴,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는 더 안 하시니? 네? 무슨 이야기요? 아니, 무슨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느니? 원래 어른들은 아프면 주변 정리 먼저 하거든. 혹시나 해서. 아, 아버지 재산이요? 아니, 뭐, 꼭 재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살아계실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님, 아직 저희 아빠 괜찮으세요? 아유, 그래.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단순히 눈치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고 생각보다 사업도 잘 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잘 사는 집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죠.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도 혼처를 소개해 주겠다며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빠는 제가 클 때까지는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 잘라내셨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아빠는 다른 분은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당연히 재산이 아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놓고 물어보신 것은 아니지만 마치 아빠가 얼른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올케, 아버지 좀 어떠셔? 전에 많이 힘드시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네? 아,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새로 쓰는 약이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유, 그렇구나. 난 또 저번에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길래 오늘 내일 하시는 줄 알았지. 그러게요. 그때는 정말 상황이 나쁘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시니 전 너무 다행이죠. 아이고, 뭐가 다행이야? 어른은 아프면 자식들이 다 고생이다. 봐라, 너도 힘들고 우리 지우도 힘들잖니? 지호 씨는 병간호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병간호 안 해도 힘들지. 걱정하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데. 어쨌든 아버님 괜찮아지신다니 다행이구나. 아빠가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괜찮아졌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아빠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면 서둘러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떠시기도 했죠. 그래, 요즘은 아버지 어떠시니? 아,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어제는 산소호흡기도 끼셔야 되셔가지고. 아이고 저런, 그래? 아유, 이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장례도 미리 준비해야 당일에 당황스럽지 않지. 네? 아니요, 어머님. 장례는 나중에 준비해도 괜찮아요. 아니다. 원래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빠가 좀 더 건강하게 제 곁에 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1년여의 투병 끝에 아빠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기는커녕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장례가 진행되면서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었던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혹시나 아빠가 사회의 재산을 환원한다는 유언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예, 지연아. 좀 괜찮니? 여기 와서 쉬어라. 원래 장례가 힘들고 그런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장례 진행 옆에서 도와주셔서 좀 수월하네요. 그래.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정리도 슬슬 해야지. 시간 지나면 더 정신없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두는 게 좋아. 정리요? 어떤 거요? 아니, 아버지 유언장이나 이런 건 안 남기셨니? 유언장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해야 하니까. 아, 아니요. 유언장은 따로 준비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전에 하신 말 같은 것도 없으셨어? 뭐 재산을 환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거 말이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지?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주셨겠지. 그래, 알겠다. 그럼 장례 끝나고 정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시댁 식구들은 유언이 따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에 모든 정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런 속상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했죠. 사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며 시어머니며 다 아빠 유언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슬퍼하는 모습도 없으시고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도 하고. 뭐 궁금할 수 있지. 거기다가 당신이 어떻게 처분할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유언 있으면 그거대로 해야 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아직 아빠 보내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는 당신 걱정돼서 한 얘길 텐데. 뭔가 우리 가족들이 당신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같네. 없는 말은 아니지 않아? 장례식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유산을 받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해. 엄마는 전에 유산 때문에 복잡했던 일도 있어서 더 신경 쓰시는 거야. 어떻게 신경 써주는 사람의 선의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냥 이번 일은 당신이 아버님 보내고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유산 좀 받으면 어때서? 솔직히 우리들 벌이로는 부족하니까. 손뜻 아이도 못 낳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거 알아서 더 신경 쓰시는 거고. 그 유산 받으면 우리 엄마가 편해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내가 더 서운하다.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서운함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빠에게서 모든 재산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로울 순 있었죠.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갖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이런 얘기는 결혼 전 약속했던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제가 알고 있는 아빠의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했죠. 알고 있는 거라곤 아빠가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체 땅이었어요. 사업 관련된 채무는 이미 아빠가 투병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미처 처분을 하지 않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저 대신에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땅의 가치가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 땅에서 자신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신 아버님 운영하셨던 사업체 땅 있지? 그거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당신 그거 받게 되면 내가 거기 운영해도 될까? 갑자기? 당신 사업도 안 해봤는데 괜찮겠어? 안 그래도 회사 사정도 나빠지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당신도 사실 아버님 보내고 힘들잖아. 바로 일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내가 사업 운영하면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좀 마음도 달래고 쉬어.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그러게. 나도 아빠 보내고 나서 마음이 참 정리가 안 되네. 근데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 근데 당신 명의로 있으면 사업장 관리 이런 게 좀 힘드니까 명의 변경하면서 나도 올려주면 안 되나? 아니면 내 명의로 올려도 상관없고. 명의를 당신으로? 사업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아유, 그럼. 원래 그렇게 해야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서류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장 운영하는 곳이 다른 사람 명의면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복잡할 수도 있지. 그래? 그래, 우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복잡한 서류 대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면 중간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장례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정신이 없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시댁의 태도가 확 바뀌어 있다는 게 느껴졌죠. 예, 넌 앉지 말고 가서 반찬 좀 더 덜어와라. 네, 어머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그리고 거기 싱크대 안에 있는 것 좀 미리 좀 씻어둬. 먹는 그릇들 다 거기 가면 나중에 씻기 힘들지 않니? 네, 어머님 근데 저도 저녁 좀 먹을게요. 아유, 넌 좀 이따 먹고 우선 저것들 좀 먼저 해. 올케, 여기 음식들도 좀 식었다. 가지고 가서 데워줘. 아이고, 우리 아들. 얼른 고기 먹어. 이거 내가 툭불로 고르고 골라서 사온 거야. 우리 아들 잘 먹어야 더 잘 벌지. 그래, 역시나 난 너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말했지, 엄마? 다 내 덕이야. 아유, 그래.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억대 부자가 되다니. 아유,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든 되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뭐야? 올케, 왜 모른 척해? 거기 올케 아빠 운영하던 사업체 땅 우리 지우한테 줬잖아. 네? 주다니요? 시댁 식구들은 저의 황당한 표정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죽은 아빠가 남겼던 118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남편은 제 인감을 가지고 명의 변경을 신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바로 명의가 변경될 것이란 것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명의를 변경하다니. 그때 당신이 동의한 거 아니었어? 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래, 너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니? 지금 생각해보니 아깝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변경에 동의한 적도 없었고 같이 가서 변경한 적도 없어요. 아, 뭔 소리야? 그때 당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왜 딴소리해? 알겠다고 한 적 없어. 그냥 당신이 한 소리에 그래라고 한 거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거기다가 내 인감은 어떻게 가지고 갔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인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니? 아니, 그래서 네 남편이 그 땅 가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참 잘났다, 진짜. 아니, 어머님. 이건 제가 황당한 일 아닌가요? 뭐가 황당하다는 거야? 얘가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 거라서요.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제가 화를 내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면서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저를 맨발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실망했다며 이혼 신청 서류만 보내왔죠.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짐을 옮기던 날 누군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밖을 보니 한 남성이 박스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한지연 씨 되시죠? 배달된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여기로 저한테 배달된 물건이 있다고요? 네, 한승주 사장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아빠의 유품이라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아빠의 이름으로 퀵 서비스를 보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받아 열어보니 아빠가 작성을 한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빠의 재산 목록들이 있었고 편지도 있었죠. 알고 보니 유품을 배달해온 퀵서비스맨은 퀵서비스가 아닌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서 있자 변호사는 저에게 바로 설명을 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도 남겨두셨고, 이렇게 따님이 집에 오면 전달해달라는 물건도 제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들어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근데 언제 저희 아빠가 이런 걸 남겨두신 거죠? 장례 끝난 지 꽤 지났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게 아버님께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작성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댁 식구들이요? 네. 그때 한번 병문안을 오셨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시댁 식구들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뭐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다 따님 남편분이 받으실 거라는 말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는 바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사장님께서는 아마 따님께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도 준비를 해 두셨고,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장님 소유의 부동산이 명의 변경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댁 식구들의 욕심을 아시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듯 했어요. 아빠의 성구안에 다시 한번 놀랐죠.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재산을 찾고자 이리저리 발로 뛰며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명의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죠.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해당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유산을 받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또한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인감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시댁의 부당대우였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다가 결국 이렇게 연락이 오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명의 변경 취소라니? 이게 무슨 소리고? 거기다가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무슨 이유로? 당신 지금까지 한 행동 유책 사유인 건 알고 있어? 시댁에서 나한테 한 부당대우에 대해서 당신은 오히려 동조하고 나를 사지로 몰았잖아. 이거 다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그러니 위자료 나한테 지불해야지. 거기다가 우리한테 있는 재산은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모은 거잖아. 당신이랑 나랑 월급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 중에 다른 가족들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반으로 나눠야지. 뭐? 위자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야? 위자료 받아야 할 건 당신이 아니고 나야. 그때 다 약속한 거 가지고 당신이 꼬투리 잡아서 그 사달이 난 건데 무슨 유책 사유라는 건데? 긴 말할 필요 없고 자세한 건 법원에서 얘기하자고. 나는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남편은 저의 태도에 황당해했지만 저의 복수는 이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인감을 몰래 가지고 가 사용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남편은 인감을 도용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죠. 시댁에서는 혹여나 소중한 아들이 형사처분을 받을까 싶어 저에게 전화를 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 콩밥이라도 먹여야 속 시원하다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어머님, 제가 없는 죄를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허락도 없이 제 인감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은 받아야죠. 그때 제가 물었을 때 사과라도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독하니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고 했겠지? 근데 너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말이나 되니? 은혜요?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시나요? 오히려 저희 아빠 유산 탐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네 아빠 유산 탐냈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유산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유언장 없다고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유언장이 나타나다니. 지금까지 너 우리 속였던 거구나? 속인 적 없습니다. 아빠가 이걸 다 아시고 준비를 하셨나 보네요. 뭐?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고소 취하해. 우리 아들 콩밥 먹기라도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절 가만 안 둔다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변호사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아빠가 떠났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 아빠도 제가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재산을 모두 증여를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결국 저는 아빠가 남겨두신 재산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가 인정이 됨으로써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저는 다시 아빠와 둘이 살았던 집으로 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주었던 아빠의 편지에는 누구보다 사랑하고 소중한 딸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잊지 않고 사랑했던 엄마 옆으로 가는 거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함께 저를 마음속으로 지켜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라는 말도 있었죠. 끝까지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빠에게 못난 딸의 결혼 생활을 보여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더 독하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로 남편은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 나 다시 일 시작했어.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내가 다시 당신 만날 거라 생각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평생 갖지 못했던 돈을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쳤었어 내가. 아니, 나는 매번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는 아빠 재산 가질 일 없을 거라고. 항상 난 얘기를 했었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분명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당신은 역시나 그 욕심 내려놓지 못했었네. 아니야. 지금은 다 내려놓았어.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난 그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던 것 같은데? 당신이랑은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재결합을 바라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네요. 누군가는 유산을 받으면 그만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재산을 저에게 주려고 지키기 위해 아빠는 아픈 와중에도 마음을 숨기고
저를 위해 준비해 왔다는 걸 안 이상 이걸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는 저 혼자만 남겨지게 되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항상 제 마음속에 가까이 계시니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